민주진영에게 있어선 2022년 대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인 서울시장 선거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옳은 소리 하는 김성애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은 분위기가 잘 살고 있지 않지만 윤석열이 지면에서 사라지면서 조금씩 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보도를 안 할 수는 없고 보도를 하는데 비중은 별로 없고 하니까 조선일보, 무려 조선일보에서 요만큼 지면을 할애해서 바른 검찰을 만들겠다. 1년 전엔 국민과 함께라는 문구를 빼서 서명을 했다. 요렇게 작은 기사, 이게 그래도 조선일보가 제일 크게 낸 편입니다. 저런 정도 사이즈의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쨌든 언론이 관심을 안 가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이 과연 자체 발광체인가에 대한 의문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요. 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좋아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기 때문입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야 하는 야당의 정치인들, 아무도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제가 보기엔 참 운영을 잘하고 있고 굉장히 훌륭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만 보수가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조리 있게 국민들 앞에서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나마 윤석열 한 사람이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구나라는 생각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윤석열을 지금은 지지하고 있지만 저 신기루는 금방 무너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같은 현상이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권 심판해야 서울 49%, 부산 57%, 보궐선거 여당 비상. 중도층을 중심으로 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목을 뽑은 한국일보, 어제도 제가 이 기사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일보 제목과 달리 여론은 조금 더 다릅니다. 정부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47.4,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45.2로 아직도 엄청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도층의 경우에는 지금 약간 피로도가 올라와 있는 상태는 무시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15 조사에서는 4월 15일 조사에서는 국정 안정이 57.3%로 정권 심판 32.4를 엄청나게 24.9%포인트 앞섰는데 지금은 사정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때보단 더 잘해야 되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좀 화가 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 48.7 대 45로 매우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야권 후보 단일화 찬성이 60%를 넘긴 상태인 겁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님 눈썹을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예. 눈매도 뚜렷해지시고요. 이번에 쌍수하고 이 눈썹은 정말 역대급 작품이 아닌가라는 칭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일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3.9%로 일단 어떻게 됐든 니네는 지리멸렬하니까 좀 하나로 힘을 합쳐봐라고 하면서 1위로 지금 안철수 후보를 올려뒀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대선은 윤석열에게, 그 다음에 총선은 안철수에게 있어서 마음이 복잡하다라는 중앙일보의 기사도 있습니다. 레이스를 시작도 안 했는데 안철수 대표 언제 합칠지만 묻는다.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딜레마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안 대표를 야권 전체의 선거판을 키우는 흥행카드로 보고 있는데 각자 처한 사정에 따라 속내가 미묘하게 다르다. 김종인은 말씀드렸지만 김종인은 안철수 대표를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 대표와 단일화 질문에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우리 당 후보를 내는 게 내 책무라고 선을 그었고 안철수랑 단일화해서 안철수에게 서울시장 주는 일은 안 된다라는 것이 김종인 대표의 솔직한 마음인 겁니다. 왜? 2017년에 안철수 대표를 겪어봤거든요. 겪어봤던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는 공포가 엄습을 해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대선까지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욕심을 내고 있는 상태고요. 주호영, 정진석은 흥묘백묘,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면서 찬성한 입장입니다. 왜냐? 김종인표 개혁이 이루어지면 정진석, 주호영 등이
다음번 총선에서 1번으로 밀려날 사람이거든요. 대선에서 이기거나 지거나 김종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안철수를 어떻게든 끌어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중진들에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 등이 기억하시겠지만 당내 모임에 안철수 의원을 강사로 초빙해서 이야기를 했던 바도 있죠. 하지만 당대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경원, 오세훈 이 두 사람은 출마할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난 총선에서 두 사람 다 정치 초년생인 초선 후보에게 패배한 바 있죠.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은 셈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본인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되는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거죠. 4년 후에 이수진, 고민정과 다시 붙는다고 해서 이긴다는 장담도 할 수 없는 상대라면 지금 2021년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는 조급증이 올라오게도 생긴 상태인 겁니다. 게다가 나경원, 오세훈 후보는 둘 다 지금 여론조사라면 수치가 만만치 않게 야당 내에선 나오고 있죠. 나경원 의원도 본인의 얘기를 시작을 했고 안철수 의원도 본인의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로 안철수를 겪어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와는 호의적인 사이가 만들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김종인은 따로 하겠다는데 오세훈, 나경원은 어제 만나서 단일화 논의를 해버린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안철수를 꺾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을 꺼냄으로써 안철수의 위상을 더 올려준 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당의 경우는 특히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것으로 선거 준비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까지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을 받으면서 시작을 할 것이라고는 사실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점이 하나 있다는 걸 또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렇게 높은 지지율을 가진 대권 후보를 가진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보면 대선 후보를 가진 정당의 지지율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무엇이냐면 국민들이 안철수라는 사람을 우리나라의 대통령감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도대체. 다시 원래로 돌아가면 서울시 시민들이 야 민주당 니네 요즘 마음에 안 들어. 잘 못하는 것 같아. 차라리 야당에서 뽑는 게 낫겠어라고 고개를 들린 이 중도층이 국민의힘 쪽을 바라보니까 아무도 뽑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뽑을 사람이 없으니까 대권 후보로는 유일하게 저항하고 있는 윤석열을 지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서울시장 후보로는 문재인에게 어쨌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들리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안철수에게 힘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 제대로 맞서서 싸우지 못한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석수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강단 있게 한두 가지의 문제라도 해결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어야 하는데 김종인은 사과하고 당내에선 또 아니라고 하고 이명박 박근혜 어떻게 될지 막 이 자중질환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항마가 안 되니까 오히려 아무런 조직이 없는 안철수 후보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에게는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전 민주당의 후보군은 박주민, 우상호, 박영선 이렇게 세 의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마음이 달라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출마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두 가지 옵션을 다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차세대 정치인으로서 상당한 입지를 다져놨고 항상 국민들 곁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박주민 의원.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평구에는 박주민 의원의 자리를 노리는 수많은 정치적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력으로 박주민 후보를 이번에
경선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지역 내에서도 평가가 좋고 국회 내에서도 국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서 선거를 한 달 남겨놓고 3월에 사퇴를 한다면 4월에 보궐선거가 있게 됩니다. 서울시장 선거와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되고 어쨌거나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된다고 한다면 은평구는 새로운 정치인을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자리를 차지하면 이 자리를 박주민 의원에게 다시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총선 때 박주민 의원이 다시 은평구에 출마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즉 박주민 의원은 본인이 경선에서도 이기고 서울시장 당선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은평구를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벼랑 끝에선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입장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의 고민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은평구를 떠나서 서울시장이 되고 서울시를 디딤돌 삼아 대선으로 진출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한 템포 쉬면서 특히나 이런저런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장 선거에 절대적인 승리를 담보하지 못한다면 이번에 꼭 서울시장에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또 한편으로 있을 것이고요. 전 박주민 의원이 이게 대선을 노리는 정치인 그룹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장을 꼭 거쳐서 대권을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박주민 의원은 지금 계속 고민하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상호 의원의 경우는 다릅니다. 38세부터 시작해서 20년 넘게 서대문을 지켜온 정치인입니다. 한편으로는 노련한 정치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구에서 20년, 유권자들에게 다음번에도 또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후배들을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주변의 압력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있어서 분명한 반대를 1월 1일에 표명을 했습니다. 분명한 사과와 반성도 없었다는 점, 박근혜의 경우는 사법적 침판도 끝나지 않았다는 점, 대통령이란 말도 안 붙이죠. 박근혜. 이렇게 해서 본인의 선명성을 부각을 하고요. 어제는 한 번 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전두환 사면까지 들먹이는 것, 애초 옹호 논리 자체가 공색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말해서 사실상 이낙연 대표에게 정면으로 들이받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민주당의 많은 권리당원들과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들이 이번 사면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계시고요.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럼 중도층은 확실히 이번 사면을 좋게 봐줄 것이냐? 그런 데이터의 근거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다 보니까 우상호 의원은 이낙연 당대표와 척을 지더라도 확실하게 선명한 입장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장이 정치의 영역이기도 하고 전문가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 두 영역이 부딪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입장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은 서울시 자체에 대한 컨텐츠보다는 정치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본인의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설명보다는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해온 만큼 서울시라는 큰 조직을 잘 굴릴 수 있다가 본인의 가장 중요한 어필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한국일보 여론조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궐선거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정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가 48.9, 지역 일꾼을 선출한다가 46.3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했다는 겁니다. 서울은 중간평가 50.8, 지역 일꾼 47.6이라고 하지만 여하튼 지역 일꾼인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보궐선거의 성격과도 무관치 않다는 거죠. 박원순 후보가 시장이 되던 당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안철수 후보와의 이 극적인 단일화, 이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의 지원을 통해 당선되는 과정들을 모두가 지켜왔습니다. 이명박, 오세훈식의 개발 논리에 사람들이 지쳐 있을 때 박원순이라면 깨끗하게 시정을 운영해 주겠지.
이런 바람들이 통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21세기이고 서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내 집값은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절반의 주택 보유자와 전세가 그만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절반의 임대인들이 서로 뒤엉켜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도권과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은 서울이 좀 더 살기 편안한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내 집값은 꼭 올랐으면 좋겠지만 부동산은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복잡한 요구들을 내걸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내 주변에 공원도 많았으면 좋겠고 휴가시설도 쉴 수 있는 곳도 많았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복지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뒤엉켜 있는 상태인 것이죠. 지방의 일꾼을 뽑는 지역 일꾼 선출을 하자라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상호 의원의 이런 정치적인 접근이 어떤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권자들의 평가가 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나 저러나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중도층의 민심이 이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중도층 민심 이반은 검찰개혁에 너무 정부가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인 건데요. 사실 이 비판이 저는 수용이 안 되는 것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선 이것이 법무부에서 벌어지는 이슈였고 그 외의 부처들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에 대한 피로도가 왜 높느냐? 언론이 다른 사실들은 아무것도 보도하지 않고 검찰 이야기만 주구장창 했거든요. 윤석열이 오늘은 이랬습니다. 윤석열이 내일은 저랬습니다. 윤석열이 모레는 이러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로 모든 지명과 모든 전파를 낭비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마치 그 문제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약삭빠른 이 언론은 이미 윤석열의 사이즈를 이만큼 줄일 만큼 또 이 문제에서 관심을 떠나보내고 있는 겁니다. 즉 정부는 정부대로의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 각 부처가 죽을 힘을 다해서 작년 1년 싸웠고 그런 과정에서 방역당국의 헌신으로 코로나19를 이만큼 진정시켜 온 것인데 정작 이런 정부의 활약에 대해선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은 채 검찰의 이야기만 주구장창 실은 언론들의 역할로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찬성하긴 하지만 뭔가 피곤해. 잘 모르겠지만 추미애랑 윤석열이랑 뭐 자꾸 싸우는 것 같아. 여하튼 피곤해. 이런 인식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일정 정도의 반대 그룹들을 형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에 갈 수도 없는, 조금 전에 국민의힘에 왜 못 가는지 설명을 드렸죠. 그런 중도층들이 지금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장을 파고든 사람이 있습니다. 안철수와 함께 정치를 시작했고 안철수처럼 또 정치를 하려고 하는 금태섭입니다. 그럼 금태섭 이번에 잘 될 것 같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금태섭이 지금 노리고 있는 그 유권자층, 포인트,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짚어보고 이 그룹에 대한 공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금태섭 전 의원의 최근 인터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탈당한 지 2달 넘어서 지금 정부 여당의 독주와 편가르기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이고 편가르기와 내로남불, 요게 핵심 키워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편가르기와 내로남불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저들이 공략하는 포인트, 금태섭이 짚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편을 가르고 있다, 내로남불이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에 대한 공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귀결이 됐다는 것이고 부동산이나 백신 문제, 방향도 틀리고 어떤 정책인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유연하게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지만 유연하게 교정했고 검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하셨고 김현미 장관이 나가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뀌었고요. 정세균 총리도 이번에 얘기했지만 화이자 백신을 2월에 들어오고 모더나 CEO와 대통령이 직접 28분간 통화하면서 모더나 백신을 들여오기로 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즉각 사과를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프레임으로
여건 얻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유연하게 교정해야 된다. 알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그 말이 먹히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명박 박근혜 사면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여야가 뜻을 모아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안철수의 대답이랑 똑같은 겁니다. 사면에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논의를 해보면 압니다. 논의를 해보면 알겠죠. 논의를 해볼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까 지금? 금태섭 의원은 이런 식으로 중도층들이 잘 모르겠는 대답에 대해서는 뜻을 모아볼 문제라고 피해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정치적 유불리나 정치고 공학 계산을 깔면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도 할 수 있는 하나만 하는 이야기를 서울시장 나가겠다는 사람이 입장을 갖지 않고 얘기한다는 점에서 갈 곳 없는 중도층들을 노리겠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면에 대해서 또 얘기한 거 보시죠. 저는 그 점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전부 구속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잘못됐다는 말도 아니고 잘됐다는 말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야당과도 차분히 의논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냥 대충 피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출마하는 이유는 정부 여당 국정 운영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어쩌면 안철수 대표랑 출마 선언의 내용이 이렇게 흡사한지 이 그룹을 노리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금태섭 의원이 중심적으로 노려서 5던 10이던 일단 지지율을 먹고 시작하려고 하는 데들은 갈 곳 모르는 중도층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 뜻을 모아서 독주하고 있는 국정 운영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여당에도 좋지 못한다고 봅니다. 보셨죠? 문재인 정부는 찍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저를 찍어주시면 제가 문재인 정부를 다시 잘 돌려놓고 민주당을 흥하게 할게요라는 극중주의, 안철수식 정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 정치를 한다면 민주당에 들어가겠습니까? 국민의힘에 들어가겠습니까? 서울법대 나온 저랑 같이 하겠죠라는 김칫국을 드링킹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새 판을 바라고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새 판을 바라고 원한다라고 하면서 안철수와 정치를 시작했다가 1년 만에 민주당에 투항을 했다가 안철수 대표가 다시 새 판을 짜겠다라고 했을 때 그를 외면하고 함께 따라가지 않았고 그 이후에 안철수의 실상에 대해서 폭로하는 책을 썼던 사람이 바로 금태섭 의원입니다. 새 판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존의 판에 들어갈 수 없으니 다른 공간을 열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부동산을 비롯해 주요 정책이 실패했고 청년 일자리 같은 문제는 정말 최악이다. 서울시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무엇이 아닌지에 대한 분별도 없는 상태이고요. 뭐 그 뒤에 인터뷰들은 다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오면 문정권 심판해야 서울시 49%, 요 중에서 국민의힘으로 도저히 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일단 지지율을 확보한 다음에 단일화를 시도하겠다. 이것이 바로 금태섭 의원의 작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역 일꾼 선출이 46.3%, 정부 여당의 중간 평가가 48.9%. 그런데 왜 안철수하고 금태섭은 저 이야기를 집중해서 할까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을 집중해서 할까요? 본인이 서울시에 대한 컨텐츠를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호 의원이 이낙연 대표의 사면 주장에 대해서 저렇게 격렬하게 반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려고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린민주당의 경우에는 김진애 의원이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수많은 지하철역에 밀집해서 지하철역 주변을 고밀도로 개발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 높은 아파트도 올리고 거기에 복합적인 주거 형태들을 만들어서 서울시를 개발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김진애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과 DMC, 이게 서울시가 벌였던 마지막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렇듯 지금은 현재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토건 사업을 대규모로 벌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국정 운영 철학이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서울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에 또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진보 진영에서
개발의 이야기나 건축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금기 상황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진애 의원은 굉장히 전 유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동을 설계한 당사자이고 3번이라는 고향의 신도시를, 그 신도시 자체를 설계했던 것도 김진애 의원이고요. 고건시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할 때부터 서울시 정책과 관련돼서 수많은 자문을 해줬던, 본인 말로는 이명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자문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서울시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는 김진애 후보가 있습니다. 지역 일꾼론에 맞아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는 그룹과 지역 일꾼으로서 서울시를 잘하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부딪히면서 서울시장 선거가 앞으로 더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입니다. 야권의 단일화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과연 어떤 경쟁을 벌여나가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아직 후보들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끔씩 그 당시에 나온 사람들 이야기를 모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주진영에게 있어서는 2022년 대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인 서울시장 선거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냉정하게 지금 현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지지층들이 환호할 만한 내용은 무엇인지, 중도층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